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딸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싱글 파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라틴어로 알려진 이 명언의 뜻은 오늘 하루를 즐겨라 혹은 오늘 하루를 살아라 라는 뜻이라고 하죠. 지금 인생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즐기며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4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은 정말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계획한 적도 없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무던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즐기며 살듯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을 가져다 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려 합니다. 싱글 파파가 되기 전 전부인과 만나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3년의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아내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취미생활로 다니고 있던 배드민턴 모임에 아내가 처음 들어오며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당히 쾌활하고 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첫날 들어오자마자 모두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감의 존재를 알리더니 저에게는 대뜸 파트너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기 처음 온 김희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날이라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파트너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2년 정도 다녔고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파트너 해드릴게요. 당시 당돌하면서도 당당한 아내의 태도에 속으로는 내심 당황을 했지만 예쁘고 명랑한 모습이 보기 좋아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그날부터 우리는 썸을 타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1년을 꽁냥거리며 잘 만났어요. 아내의 성격과 정반대로 차분하고 조용했던 저는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내가 신기하면서도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매번 매력을 느끼며 반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었어요. 인사는 저희 어머니께 먼저 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남동생 한 명의 홀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연탄가스에 질식해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홀로 저와 제 남동생 둘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어요.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때론 엄하게, 때론 따뜻하고 인자하게, 또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독하게 대하며 저희를 키워주셨죠. 매일을 투잡 쓰리잡 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고 그 덕에 저희 두 형제는 남부럽지 않은 교육 혜택을 받으며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돈을 모으는 족족 부동산 투자에 아끼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경기도권의 작은 3층짜리 건물을 손에 쥘 만큼 억척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셨죠. 그런 고생을 해가며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니께 하루빨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보여드리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데리고 갔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꽤나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서 하신 말이 절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도 이해는 갔습니다. 당시 인사드린 자리에서 아내 행동이 상당히 튀긴 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 고우신 것 같아요. 어머, 이 피부 좀 봐. 어머니, 무슨 깐달걀을 얼굴에다가 심은 줄 알겠어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나도 우리 영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아주 밝다고 하던데 정말 밝네. 어머, 우리 영민 씨가 어머니께 제 얘기도 하던가요? 아이, 암튼 주책이에요. 그쵸? 제가 성격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살아요. 어머님도 저 며느리로 들이시면 심심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워낙에 어른들한테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도 어찌나 주변에서들 가만히 안 냅두던지 남자들 들러붙지 며느리 하라고 어른들 들러붙지 하여튼 귀찮은 삶이었는데 우리 영민 씨랑 어머님은 진짜 복 받으신 줄 아세요? 당돌한 아내의 말에 저와 저희 엄마는 내심 당황을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대답할 거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성격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바로 맞받아 치시더라고요. 어찌 나랑 우리 영민이만 복이겠는가. 자네도 이런 번듯한 남편과 만난 걸 복으로 알아야지. 지만 잘난 줄 알고 살면 안 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항상 내 덕이요 하지 말고 네 덕으로 내가 삽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신감도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 거라고. 어머,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솔직히 영민 씨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보다는 인물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제가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민 씨가 저 만난 게 복 맞죠. 어머니도 참 처음 만나는 며느리 섭섭하게 훈계만 두시고 배고픈데 저희 얼른 식사해요, 식사. 여기 진짜 맛있는 곳이라 제가 어렵게 예약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론 또 다 들었을 거예요. 그치? 당신은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대답이 그래. 우리 둘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내가 필요하고. 그치? 엄마, 이 사람도 그 뜻으로 대답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더 당돌하게 나오는 아내의 모습에 기가 차신 듯 싶었습니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길래 얼른 제가 나섰죠. 등에서는 얼마나 진땀이 빠지던지 그래도 나중에는 아내가 또 살갑게 대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잘 풀어진 듯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아니신 듯 했습니다. 예, 너 꼭 이 결혼 해야겠니? 다시 생각 좀 해봐라. 나는 저 애 영 마음에 안 든다. 아주 당돌하게 어른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거며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만난 남자들 하는 소리 하는 거며 다 들어보면 아주 그냥 개념 없고 싸 보이기 짝이 없다. 엄마, 그래도 싹싹하니 예쁜 면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집도 최고로 맛있는 거 대접해드려야 한다면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예약한 거였어요. 그것도 결국엔 네 돈으로 다 산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아까 다 봤다. 아이, 엄마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아시잖아요. 1년을 같이 지내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밝고 나한테 생기를 북돋아주는 여자예요. 저 조용하고 소심한 거 아시죠? 저 여자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웃는 날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내가 평생 웃지도 않고 우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밝게 살아야지. 거봐요. 이 사람이 날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정말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너 정말 잘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잘 살게요. 어렵게 엄마를 설득하고 나서 이후에 처갓댁에 인사를 갔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심 아내는 늦게 미용을 시작해 이제 막 디자이너를 달고 작은 헤어샵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박봉이기도 해도 일찍 공무원이 되어 승진까지 해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다 처가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던 듯 싶습니다. 처음 가서 인사를 하는데 첫인상이 아주 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따님과 교제하고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흠, 그래요. 무뚝뚝한 장인어른의 단답형 대답에 속으로 당황을 했고, 평소 엄마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기대하며 밝게 맞이해 주실 장모님을 기대하며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희진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닮아서 성격이 좋은 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와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그러니까 1년이나 만났으면 중간에라도 한번 인사를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건 좀 미안할 만하네요. 네? 아,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 인사를 늦게 드렸네요. 됐고, 우리 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다고? 거기다가 남동생 딸려 있으면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해서 우리 애가 그쪽 집안 맏며느리 노릇한다고 허리 휠까봐 아주 걱정이네. 인사드리자마자 득달같이 저희 가정사 얘기부터 꺼내며 탐탁지 않아 하는 예비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낼 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인생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나 남동생에게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인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데다 저희 형제가 취업해서 첫 월급으로 드린 용돈도 받지 않으실 만큼 독립적인 분이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해야겠다 싶어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모님. 저희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셨는데 지금껏 넉넉히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풍족하게 필요한 것들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키워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 결혼 후에 희진 씨가 고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자식으로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나 희진 씨 둘 다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고요. 뭐 그건 그래야지. 뭐 어머니가 경제력이 좀 있으시다니 그나마 다행이네. 공무원 나부랭이 월급 박봉인 거 요즘 다 아는 시댄데 그나마 어머니 덕 좀 볼 수 있겠어서 다행이구만. 어쨌든 그래도 난 명절이네 뭐네 하면서 우리 딸 시댁 가서 고생하고 눈물 빼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거 안 보게 할 자신 있으면 데리고 가고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게나. 아니에요, 어머님. 희진 씨 행복하게 해줘야죠. 저 자신 있습니다.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평생 웃게 해주겠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말에 반박할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날만큼은 받아줬습니다. 제 마지막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예비 장모님은 평소 제가 익히 들었던 밝은 분으로 돌아와 대화를 잘 할 수 있었죠. 물론 좀 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화 내내 장인어른은 무뚝뚝함이 풀리지 않았고 장모님은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공무원 월급은 정확히 얼마인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좀 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결혼식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결혼식 당일에 저는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 시간 여러 일을 하시고 부동산 쪽에도 손을 대시다 보니까 발이 정말 넓었거든요. 이날 저희 쪽 하객만 해도 200명이 넘게 와서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희한하게 처가 쪽 하객이 거의 오지 않아서 여유 있게 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처가 쪽은 하객이 총 합쳐서 20명도 안 왔길래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려다가 혹시나 민망해할까봐 따로 말은 안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내 남동생인 처남이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모님 성격이 하도 별나서 친척이나 장인어른 주변 지인들까지도 혀를 내두르는 터라 올 사람도 안 온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당한 적이 없어서 얼마나 유별나시게 그러신가 하고 넘겼었는데 얼마 안 돼 제가 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결혼 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경기도에 있는 25평 작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저나 아내나 월급이 많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직접 집을 구해주셨죠. 대신 집을 계약하면서 어머니는 아내 몰래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나 하셨습니다. 예, 영민아, 내가 단단히 말해두는데 너 이 집 해주는 대신에 나랑 약속 하나 해야 한다. 절대로 네 와이프한테 이 집 공동 명의로 해주지 마라. 몇 번 보진 않았지만 아마 네 아내나 네 장모 성격을 봐서는 언젠가는 이거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절대로 해주면 안 돼. 이거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으로 해주는 거야. 그건 너도 알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만 이 집도 나한테는 똑같은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꼭 약속 지켜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알았어요. 약속 지킬게요. 신신당부하는 어머니 말씀에 약속을 드리고는 집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저희 어머니 예감이 딱 적중을 했습니다. 얼마 못 가 이 집이 제 명의로 된 걸 아시고 장모님이 노발대발하며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박서방, 나와보게. 어서 나와봐.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하시며 지내시던 처가는 한창 배추 수확대라며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앓는 소리를 해댔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아침부터 찾아와 집안을 시끄럽게 하기에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주말에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요즘 배추 수확대라고 바쁘시다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내가 지금 속이 터지게 생겼는데 수확이 문제야? 어떻게 된 건지 바로 설명해. 이 집 공동 명의로 한 게 아니었어? 박서방 자네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네, 장모님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거라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부부면, 부부가 같이 살 집이면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야지. 왜 남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냔 말이야.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잖아. 도대체 사도는 생각이 있는 거라니 없는 거라니. 아무리 제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집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어? 어서 설명 좀 해보게. 장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당연히 말이 되죠. 이 집 살 때 저나 이 사람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산 건데 제 어머니 뜻대로 한 게 큰 잘못입니까? 그것도 명의만 제 명의로 되어 있지.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거 이 사람입니다. 저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흥, 아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 당장 공동 명의로 돌려.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누릴 건 같이 누려야 할 것 아냐. 그래야 내 딸도 더 행복하지. 장모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별개의 문제네요. 이 집은 제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뜻대로 이 집은 제 명의로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 저나 이 사람 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명의 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얼른 돌아가세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당장 사돈하고 전화 연결해. 내가 직접 말해야겠어. 전화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당신 뭐해? 장모님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 왜 나한테 화를 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나지. 나도 솔직히 당신 명의로만 한다고 했을 때 좀 어이없고 서운했다고 뭐. 꼴랑 명의 하나 같이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아, 몰라. 진짜 나야말로 화나.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위란 사람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싫어. 엄마, 얼른 내려가.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명의 받기 싫어. 장모님은 이내 더 쏘아붙이려는 듯 했지만 단호하게 나오는 저의 모습과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화내고 따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아니신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지고 넘어갈 뿐이 아니었기에 잘 잘라내셨다고 하셨죠. 한바탕 집 명의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지만 저희 엄마에게 호되게 혼난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미안하다고 하기에 서로 잘 풀고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장모님은 저한테 빈정상한 게 컸는지 늘 쌀쌀맞게 구셨어요. 처가댁에 자주 찾아뵙고 풀어드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네요. 몇 년을 그 상태로 계시기에 포기를 하고는 저와 아내 사이만 생각하며 아들과 딸까지 낳고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이 흘렀을까요? 아내가 어느 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미용실 직원으로만 있어야 하나 좀 고민이 많아. 게다가 애들은 점점 더 커가는데 당신이나 나나 월급도 빤하고. 그래서 말인데 나 미용실 차리는 거 어떨까? 샵 하나 차리면 나 실력 있어서 손님들도 금방 붙을 거고 그럼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우리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 당신 디자이너로 오래 있으면 실력 인정받은 거야 나도 잘 알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목돈 모아둔 게 당신 샵 차린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할 텐데. 아이 참, 이러라고 우리 어머님 계시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얼마 전에도 부동산 투자한 거 잘 되셨다며. 게다가 맏며느리가 더 잘 살고 싶어서 헤어샵 하나 차린다는데 어머니께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 그치. 또 당신이 그동안 엄마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엄마한테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 어머, 정말? 고마워, 여보. 벌써 샵을 차려준 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건 못해줘도 이것만은 꼭 해줘야겠다 싶어서 바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저와 아내를 찾아오셔서는 대뜸 질문을 하시는 거 있죠? 그래, 어제 영민이한테 들어보니 아가 헤어샵을 하나 차리고 싶다고? 네, 어머니. 저 정말 샵 하나 내면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대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무슨 경우냐? 너희들은 돈이 전혀 없는 거냐? 결혼한 시간이 얼만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엄마 있어요. 돈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사람 샵 하나 차릴 정도는 안 되네요. 그동안 저나 이 사람 월급 뻔한데 애들까지 키우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샵은 포기할 생각이었니? 어머님, 그게요. 어머님이 만약에 못 해주신다고 하면요. 이 집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돈 나올 구석이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뭐야? 아무리 은행 이자가 싸고 요즘 시대 대출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 대출 그거 함부로 받는 거 아니다. 절대 안 돼. 어머니, 그럼 어머님도 안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무슨 수로 샵을 차려요? 그럼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데? 한 5천만 원이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샵 금방 차릴 수 있어요. 벌써 자리 마음에 드는 곳도 다 알아놨고 안에 들어갈 물건들도 싹 비용 빼놨거든요. 아이고, 엄청 차리고 싶긴 한가 보구나. 좋다. 내가 5천만 원 빌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다 정확하게 계약하는 거 알지? 나중에라도 상속세 문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해.
그러니까 5천만 원 언제까지 갚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빌려주마. 대신 이자는 안 받고 빌려주는 조건이니까 너희한테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어머, 그럼요, 어머니. 진짜 우리 어머니 최고. 저 열심히 할 거라 무조건 3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정확하게 3년 안에 상환하고 상환하지 않을 시 네 명의로 된 가게는 나한테 넘어오는 걸로 계약서 내용 작성하자. 이 모든 건 다 법적으로 진행되는 거야. 동의하지? 네, 어머니. 당연하죠. 진짜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어머니예요. 제가 평생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지금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내는 평소에 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머리도 항상 해드리면서 살갑게 잘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저나 어머니는 흐뭇했고 말은 세게 하셨지만 결혼 후 첫인상과는 달리 싹싹하게 자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많이 내주셨던 어머니는 뒤에서는 저에게 많이 도와주라는 당부까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빌려주신 5천만 원과 우리가 함께 모은 돈으로 좋은 자리에 헤어샵을 차린 후 비용은 많이 들었어도 자신 있어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며 도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2개월을 좀 어렵게 넘어가는 것 같길래 제가 블로그나 SNS에 광고를 하며 외조를 해주었고 그 이후로 손님이 좀 몰리는 듯 했어요. 이후 5개월 정도 접어들면서부터는 괜찮았던 아내의 실력도 힘을 더 입어서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고용된 직원들도 베테랑들이었기에 입지가 잘 굳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 덕에 월 매출액은 상승해가는 게 눈에 띄게 보였고 아내는 점점 더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며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은 듯 했죠. 하지만 몇 년이 못 가서 이 행복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일이 점점 더 잘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의기양양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이 끝나는 시간이 9시인데 칼같이 퇴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샵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거의 아이들 픽업은 제가 다 했었는데 집에서까지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독박 육아를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쉬는 날에도 애들을 돌보지 않고 놀러 나가거나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샵 하나 운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 이 정도도 못하냐며 매번 화를 내기에 몇 번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사건이 계속해서 팡팡 터져만 갔네요. 한 번은 저희 목돈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 한번 가계부 정리를 할 겸 살펴보는데 글쎄 돈 1,000만 원이 거기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은 장모에게 빠져나가 있었고 저는 그 길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께 1,000만 원 보내드렸어? 어, 엄마 치아가 다 나가서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 아니, 이렇게 큰 돈 보내드리는 거면 나한테 상의나 하고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무슨 상의? 당신 장모님 아파서 임플란트 하라고 보내드린 건데 거기에 상의 안 했다고 지금 화내는 거니? 당신 장모야, 당신 장모라고. 니네 장모가 음식도 못 씻고 힘들어한다는데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보내드린 걸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 부부 사이에 그런 큰 돈 쓰게 되는 거면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지. 아우, 남자가 쪼잔하게 그깟 1,000만 원 지 장모한테 말없이 보냈다고 승질은? 알았어. 다음부턴 얘기하면 되잖아. 앞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큰 돈 쓰기만 해. 이 돈들 다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고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잘못한 게 누군데? 알았다고 하잖아. 말할게. 앞으로는 말한다고. 됐지?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그 당시에 잘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얼마 못 가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통장을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뒷골 잡고 뒤로 넘어갈 뻔한 거 있죠? 글쎄 통장에 1,500만 원이란 거금이 장인에게 들어가 있는 게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 돈은 또 뭐야? 이 1,500만 원은 뭐냐고? 왜 장인한테 내가 모르는 돈이 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 아빠가 급하게 사고가 났는데 쓰던 트럭을 폐차시켜야 한다잖아. 그래서 중고차로 한 대 사라고 보내드린 거야. 당신도 알잖아. 시골 농사하는데 트럭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당장 농사 바쁜 시기인데 차 없이 어떡하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상의할 새 없이 보내드린 거야. 이번엔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당신, 그게 말이 돼? 당신 혼자 살아? 나한테 귀뜸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돈 보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봐 말 안 했니? 그냥 귀찮았던 거잖아. 도대체 당신 요즘 왜 이래? 왜 이렇게 돈 쓰는 게 쉬워?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우리 아빠가 농사 짓느라 트럭이 필요하다는 게 딸이 그것도 못 해줘? 그것도 못 해주냐고. 진짜 당신이야말로 쪼잔하게 왜 그래?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당장 통장 내놔. 이제부터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뭐? 아니, 당신이 그걸 왜 해? 우리 둘이 같이 관리하는 건데. 당신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나도 내 통장 따로 관리할 거야. 생활비 각자 쓰자고. 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저는 애초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목돈 마련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아내는 그 이후로 화를 내며 당장 풀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내도 화가 났는지 본인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 모아질 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사치가 심해도 너무 심했었거든요. 매일 명품 가방에 신발에 사치를 안 부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돈이 모아질 수가 없었죠. 그 와중에 아내는 정말로 선을 넘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생활비 부분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각자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만 따로 모아서 쓰는 걸로 합의를 받고 아내는 그 이후로 더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찾아왔고 그날만큼은 아내에게 집에서 애들이랑 생일이라도 좀 같이 보내라고 한 저에게 참 무심한 말을 던지더군요. 됐어. 나 오늘은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니까 당신도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가. 나도 저번에 당신 생일 까먹고 그냥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서로 퉁치자고.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애들이 엄마 생일 챙겨준다고 케이크도 같이 골라서 사놨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몰라. 당신이 대충 둘러대서 애들이랑 먹으면 되지 뭘 그래. 나 바빠. 집에 잠깐 들어와 외출하려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엄마. 희진이요? 바꿔달라고요? 잠시만요. 참 바쁜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저 일할 때도 바쁘다니까 자꾸 전화하시고. 내가 무슨 전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 옛날에 그렇게 전화 많이 하던 애가 통 연락이 없기에 내가 몇 번 한 거 가지고. 참 됐고. 너 오늘 생일이지? 너네 둘 다 바쁜데 내가 생일상이나 차려주마. 집에 있지? 어머니, 혹시 심심하세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야 어머님하고 놀아드렸지만 요즘은 저도 바빠요. 지금도 나가봐야 하는데 어머님 전화 받고 있느라 못 나가고 있고요. 생일상은 됐어요.
정 해주고 싶으시면 지금 애들 아빠랑 애들이 케이크 사놓은 거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같이 드시던가요. 전 나가봐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아버리는 아내의 태도를 보며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도 다시 전화가 왔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과 함께 제 선에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대답을 해?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냐고? 내가 뭐 어때서? 그렇잖아. 요즘 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신다고. 아, 내가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아? 아주 그냥 모자가 귀찮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아, 몰라. 나 지금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아내는 화를 내는 저도 외면해버리고는 아이들도 챙겨보지 않고 곧장 나가버렸어요. 저는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 그날 아내에게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전화로 통보해버리고는 아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해버렸습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아내가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끝까지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뒤로도 반성의 기미가 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래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옷이라도 달라고 화를 내는 아내도 다 무시했네요. 그렇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던 중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약속한 상환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저희 둘을 미리 부르시기에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미야, 1월 17일이 상환일인 거 잊지 않았지? 나도 지금 돈 나갈 때가 있으니까 그날 꼭 상환하도록 해라.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대뜸 저희 어머니 앞에서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니, 설마 그 돈 진짜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차용증까지 다 써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그냥 주는 거 아니었다니? 애미 너 미쳤니? 어머니, 며느리랑 자식이 잘 살면 그게 다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매몰차세요? 어떻게 그 돈을 진짜로 받으실 생각을 하시냐고요? 얘 좀 봐라. 그 돈 빌려갈 때는 아주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하더니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서 입을 싹 닫아? 미쳤다뇨? 어머님은 자식 위해서 이런 것도 못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제 친구들은요. 시어머니가 1억, 2억은 기본으로 그냥 해주고 그래요. 집도 다 사주고요. 내가 너네 집 안 해줬니? 그거 어차피 다 남편 명의잖아요. 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내 아들 명의로 해둔 거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아주 그냥 첫날 본 싹수가 정확한 거였는데 너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네 아버지 차 사주고 네 어머니 임플란트 해주면서 할 거 다 한 거 모를 줄 아니? 내가 해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네 남편한테 상의라도 했었어야지. 근데 이제 네 돈이라고 돈 좀 번다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 너한테는 절대로 공동명의 해줄 생각 없다. 만약에 상환일까지 안 갚으면 너 나랑 계약하고 공증까지 세운 거 다 기억하지? 그 계약서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 니네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법으로 보여줄게. 네 가게 뺏기기 싫으면 당장 갚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요즘 들어 변한 아내의 태도를 보고는 혼만 내줄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태도가 아나 무인으로 나오니 정말로 화가 나신 듯 했어요. 결국 계약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더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좀 말려봐. 어머니 진짜로 받을 생각인가 봐. 당신, 올챙이적 생각해. 당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어머니 설득하란 소리 하지도 마. 나도 이번만큼은 당신 편 들어줄 생각 일절 없으니까.
당신 돈, 당신이 알아서 한다며. 그렇게 잘 버는 돈 얼마나 관리 잘했는지 여기에서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런 문제도 당신 돈 나가는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 괜히 나 설득해서 우리 엄마 돈 꿀꺽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지금 공무원 월급 받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 언제 당신한테 도움 달라고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이번 일도 다 알아서 해.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해. 왜 돈이 없어? 당신 몇 개월이면 돈 1,000만 원은 그냥 만든다면서? 한심하긴. 내가 당신이 사치 심할 때부터 알아봤어. 당신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렇게 써댈 때부터 알아봤다고. 왜? 당신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많이 있잖아. 명품 구두에 옷에 있는 거 다 팔면 돈 나오지 않겠어? 됐어. 진짜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일절 신경 쓰기만 해. 신경 전혀 안 써. 그러니까 꼭 돈 구해서 우리 엄마 돈 갚아라. 저는 아내에게 약 올리듯 말하며 짐을 싸서 아예 나가버린 아내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냉전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믿지 못할 소리를 전해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몇 번 뵌 적 있는데 저 기억하시나요? 저 사장님 아내분 미용실 직원 김동현 여자친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기억나네요. 저번에 회식 때는 한번 밥도 같이 먹었었죠?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나요? 전에 남자친구랑 여기 근처 지나가다가 남자친구가 이곳이 원장님 댁이라고 한번 말해준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요. 근데 왜 찾아오신 거죠? 사장님, 그거 아세요? 제 남자친구하고 원장님하고 지금 둘이 몰래 바람 피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도 있는데 무슨 바람을 펴요? 나도 몇 번 미용실 가서 동현 씨하고 대화 나눠봤는데 그 둘이 7살 차이 나잖아요. 근데 무슨 바람이에요? 사장님도 모르셨구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 남자친구가 하도 느낌이 이상해서 옆에서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봤더니 아주 원장님하고 하트 뿅뿅 하면서 애정 행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먼저 말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사장님께 먼저 찾아왔어요. 저는 놀라 뒤집어질 소리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물었어요. 근데 제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보니까 원장님이 제 남자친구한테 사장님 번호까지 보내주면서 신신당부했었더라고요. 사장님이 제 남자친구한테 언제라도 알고 연락할까봐 이 번호 뜨면 절대 전화 받지 말라고 하면서 문자를 넣어놓은 걸 봤거든요. 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캡처해 놓은 거 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적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아내를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출근해서 한창 바쁠 때 몰래 미용실로 가서 그들의 행적을 살폈고 집에 있던 아내 차의 서브키를 이용해서 블랙박스 증거 영상까지 모두 다 확보를 해놓았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는 미행까지 했는데 정말로 그 직원과 외도를 진하게 하고 있었죠. 모든 걸 다 증거로 남겨놓고 저는 결단을 하고 아내에게 집 근처 카페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끝낼 각오로 말이에요. 당신 이제 살다 살다 어린 놈이랑 그것도 네 직원이랑 바람을 피니? 너 지금 자식도 있는 여자가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바람질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바람을 펴? 이렇게 발뺌을 하시겠다. 너 그 김동현이란 놈이랑 바람 피고 있잖아. 증거 다 있어. 저는 발뺌하는 아내에게 증거로 모은 사진들을 얼굴에 뿌려버리며 보여줬고
아내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요즘 당신이랑 사이 틀어지고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외로워? 정작 우리 애들이랑 날 외롭게 한 사람이 누군데? 너는 애 둘 딸인 여자가 애들 다 내팽개치고 남편도 있는 마당에 외롭다고 그렇게 바람을 피고 다녀?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어디 한번 가정도 내팽개치고 잘 되나 보자.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다가 애들 크자마자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 시기까지 딱 앞당겨줘서 고맙다. 저는 제 다리까지 붙잡으며 말리는 아내를 뿌리치며 그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내는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오며 이혼만은 제발 말아달라며 싹싹 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사람이 바로 아내 본인이었거든요. 아내의 회유만으로 제가 풀리지 않자 이번에는 장모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속 시원히 그간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었습니다. 우리 사위 잘 지냈는가? 요즘 우리 딸이 매일 전화해서 울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딸이 좀 실수를 했다면서. 살면서 그런 실수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어. 자네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실수라고. 그러니 좀 이해해 주게. 자네 얼마 안 있음 생일이지? 내가 올라가서 거하게 생일상 차려줄게. 어머니, 요즘 농사일은 안 바쁘신가 봐요? 이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시는 것 보면 많이 심심하세요? 어디서 그딴 훈계질 하고 계세요? 누구나 하는 실수요? 그게 자식 있는 부모가 할 소리십니까? 제가 자식 키워보니 그런 실수는 더 용납이 안 되는데요. 뭐야? 아니,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어? 너 내가 아주 좋게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너 내가 올라가면 기싸대기 맞을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장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 교육 그따위로 시키셨으면 반성을 하셔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성과를 부리세요, 성과를? 앞으로 당신 성과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하셨다간 더 손해보는 건 당신 딸일 테니까. 제가 강하게 나가자 뒷목 잡으며 거품 물고 쓰러지는 장모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속 시원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이 반성 없는 모녀의 행동이 괘씸해 저는 제 선에서 끝내려던 것을 멈추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던 어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말과 함께 행동을 개시해 나가셨어요. 1월 17일 상환일이 되어서 어머니는 아내의 미용실로 찾아가셨어요. 손님들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큰 소리로 깽판을 치기 시작했죠. 야, 김희진, 너 당장 나와. 당장 나와서 내 돈 갚아. 계좌이체 시키던지 여기 내가 가방까지 친히 가져왔으니 여기에 다 채워 넣던지 해. 빨리 갚으란 말이야.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손님들도 있는데.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우리 아들 두고 바람핀 주제에 어머니 소리가 나오니?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내 며느리는 진즉에 죽었어. 됐고,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 당장 내놓으란 말이다. 이 양심도 없는 년아. 어머니, 제발 밖에서 얘기해요. 밖에서. 뭘 밖에서 이야기해? 여기서 해. 손님들, 그리고 여기 직원들. 여기 그 김동현 디자이너란 직원하고 원장하고 바람핀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이 이 원장이랑 그 바람난 직원 때문에 충격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여기서 머리하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런 가정 파탄 내는 사회악인 미용실에서는 제발 머리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이 말을 하냐면 바로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우리 아들 엄마입니다.
여기 원장 시어머니라고요. 어머니의 난리로 인해서 이미 미용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 모든 광경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결국 그 행패의 아내는 무릎까지 꿇으며 가달라고 했죠. 어머니, 제발요. 제가 오늘 안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제발 지금은 그냥 가주세요. 네? 제발요. 너, 내가 딱 기다릴 거야.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다시 올 거니까 당장 돈 준비해서 나한테 연락해. 큰 소리를 내놓고 나오신 어머니에게 아내는 그날 연락은 했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것을 따로 녹음을 해놨었는데 아내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이 정말로 없어요. 실은요, 그 남자한테 제가 세단 하나를 해줬어요. 지금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세단도 다 팔려고 내놨고 저도 어떻게든 돈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야? 아주 그냥 네가 쳐 돌았구나.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어린 놈하고 바람을 피면서 돈을 함부로 굴려? 됐다. 나는 더 봐줄 생각 없다.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으며 계약 내용대로 가게를 뺏으려고 절차를 밟아 나갔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생각까지 다 감안하고 현수막을 제작해 그 미용실 앞에 여기 원장 때문에 내 아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내 아들, 손주들 놔두고 여기 직원과 바람을 핀 이 미용실 원장을 고발합니다. 라고 걸어두었고 그 뒤로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아내는 결국 그 미용실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이미 직원들도 다 나간 상황이라 열 수도 없었고요. 어머니는 저와 제 자식들이 불쌍하다며 집에 아예 들어와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와 저에게 엉엉 울면서 빌어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했지? 나 이제 네 시어머니 아니라고. 나한테 빌린 돈 다 갚고 내 아들한테 땡전 한 푼도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깔끔하게 이혼하면 그때 내가 멈추마. 아내는 단호한 어머니의 말에 꺽꺽 울어대며 각서까지 써가며 미용실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다 합해 돈을 갚았어요. 결국 아내는 그 뒤로 무일푼으로 쫓겨났고 아내의 외도 덕에 아이들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 1,500만 원의 돈을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이 돈은 제가 혼자서 다 가지고 오지 않고 나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그 상간남의 여자친구에게 절반을 떼주었어요. 이 돈 가지고 가서 필요한 데 쓰세요. 그쪽도 남자친구가 바람핀 거 알고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그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사장님께서 고생해서 얻어내신 건데요. 아니요. 그쪽 없었다면 아내가 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정말 착한 여자였던 그 사람은 결국 저의 권유에 못 이겨 그 돈을 받아갔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어머니와 넷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착한 둘째 놈은 재수 씨와 같이 가끔씩 찾아와 우리 애들도 봐주고 그러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저희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대장부 모습이 나오는 걸 보고 한 번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건 이후로 잘못했다며 아이들만이라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 노릇도 얼마 안 했으면서 애들을 보여달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양육비도 상황이 어렵다며 안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 안 줘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저랑 제 애들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저희 어머니 생각은 달라서 그 돈 꼭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을 그렇게라도 지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또 좋은 곳에 쓰면 되는 거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 달까지 안 주면 소송을 걸자고 하시는데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으면서도 저희 엄마가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어서 이번에도 잘 따라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셔야 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은데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짙어지는 생각은 이 괴로웠던 시간을 빨리 잊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웃으며 지내고 하루하루 그냥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카르페 디엠이라는 명언이 제 인생 명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기가 막히고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을 겪으셨다면 빨리 후를 털고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얼마 못 사는 인생 아파하지 말고 웃으며 살자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